반갑습니다. 쑥스럽죠, 그죠?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정겸이라는 사람이고요. 제 고향은 경기도 화성군 봉단면이라는 데입니다. 화성시. 현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영현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이라는 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슬프죠? 울어이죠. 그리고 대학은 저 이문동에 있는 외대를 졸업하고요. 대학원은 저 필동에 있는 동국대에서 석박사를 철학으로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외국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고 있고요. 건국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론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주 업무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건 이거고요. 교육학 강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직 교사로 가면은 연수를 받을 거예요. 그때 이제 연수 교수 요원으로서 인천이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교사로서 갖춰야 될 인문 소양에 대해서 연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 들어가셔서 제 이름을 치면은 EBS에서 인천시에서도 했던 것도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교사 면접에서 인문 소양 그게 작년에 10점이었는데 올해는 20점으로 올랐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석사 때는 서양 철학했고 박사 때는 동양 철학에서 성리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성리학으로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맹자니 무슨 논어니 명심보감 이런 것들 그죠?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절대 쓸데없지 않다는 거를 오늘 이제 1교시서부터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제 강의 스타일은요, 이게 이제 왕기초니까 말 그대로 지금 4학년 이상 선생님들은 올해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1학년 선생님 계시지만 1학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해서 그날 공부한 건 그날 다 머릿속에 넣어갖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 책은 제 책이지만은 주 교재는 이게 아닙니다. 사실상은요. 이건 이제 방학 때 잠깐만 쓰는 그 요약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한 책이고요. 제 책은 지금 박문각에서 나와 있습니다. 키는 164고요. 혈액형은 O형입니다. 오케이. 이상 제 소개를 간단하게 끝마쳤고요. 여러분들 소개는 받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논술로 돌아선 지가 올해째로, 이게 내년이 되면 이제 올해 보면 이제 4년째입니다. 4년째. 그러니까 총 추시까지 합해서 4, 5, 20 대략 20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대략 20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자, 예를 들어서
백워드 커리큘럼이라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의 오해가 한 번 시험에 나온 것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자기 주장에 대해서 논거를 대야 돼. 자기 주장에 대해서 그걸 논지라고 그래요. 그 논지에 대해서 증거를 대야 돼. 논거를 대야 돼. 그래서 한 번 시험 문제 나온 것은 안 나온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야. 논지죠. 그래서 그에 대한 논거를 대라면은 논거를 못 대. 그냥 교육학 선생님들이 그러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는 완전한 논거가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 시험 나온 문제라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요. 그게 논지죠. 그에 대한 논거로서는 2014학년도에 형성평가가 시험에 나왔는데 2016학년도에 형성평가가 또 나왔습니다. 따라서 한 번 나왔다고 안 나오진 않는다. 이해가죠? 다만 성형수술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대로는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성형수술의 대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학도 성형수술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2014학년도에 학습조직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센 G라는 사람입니다. 약한 G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센 G. 센 G라는 사람이 학습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업. 네. 조선업이 시대가 변하면서 고객의 요구, 니즈가 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니드를 연구를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게 맞춰줘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업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무슨 조선인가요? 법정 관리 들어가고 지금 난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망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 시대가 변한다? 그 변하는데 적응해 나가기 위해선 조직도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경영하는데 그냥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경영이라냐면 지식 경영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지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습 조직이 시험에 나왔는데 2014학년도 그 구성 요소로서 유명한 게 뭐냐면은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비전 공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왜 망하느냐? 중소기업에 왜 사람들이 입사를 해서 조금 다니다가 때려치느냐? 그 중소기업 사장이 비전을 제시를 하지 못해. 비전을 제시를 못해. 비전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 조직도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학습 조직은 자생적 조직이란 말을 합니다. 자생 조직. 자자, 스스로 자자고 생자가 날생자야. 스스로 생겨난 조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6학년도 논술 시험 문제 4점짜리로 뭐가 나왔냐면은 총 16점이야. 그런 나머지 4점은 형식이고, 뭐가 나왔냐면은 비공식적 조직이 나왔습니다. 비공식적 조직을 다른 말로 자생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니죠. 보세요. 출제를 할 때는요,
여태까지 기출문제 다 갖고 들어갑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거 참조하라고요. 그래서 비공식적 조직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 먼저 떨어지고요. 그렇다면요, 향후에 2017학년도에는 어떤 시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냐. 물론 예측해보는 겁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측해보건데, 비공식적 조직을 중요시하는 것이 인간관계론입니다. 행정에서. 그래서 인간관계론 중요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인간관계론 하면 과학적 관리론을 같이 비교한다든가. 오케이? 그 다음에 비전 공유에서요, 조직으로, 비전 공유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이 변혁적 지도성입니다. 오케이? 이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객관식에는 물론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 책 이거 말고 그 방문각에 나온 그 책에는요, 채점 기준표가 그 발표를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 후배나 동료들이 교육과정 평가원에 있고, 그래서 그 채점 기준표를 그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채점 기준표 만들어서 부록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쓸데없는 데서 나오질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논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는요, 교육 과정이 스탠다드하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학 교과서가 8종인가요? 그래, 8종이라고 치고 8종이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교육과정 평가원에 딱 이런 거 가르치라고 나와 있어. 근데 대학교는 교육과정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심리학 책 한 권만 보더라도 200여 권이 됩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200여 권이 다 한 50% 정도는 같은데 50% 정도 다 달라. 왜? 교수가 자기가 연구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교육심리학이야? 근데 나는 그리노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 그래서 후형식적 조작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막 썼어. 그러면 내 교육심리학 책에 그게 들어갈 거야. 그리고 다른 데서는 그거 공부 안 해. 그리고 내가 그걸 시험 문제 냈다. 난리 나는 겁니다. 왜? 우리 학교 학생들만 고득점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가나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험 문제 내야 되느냐?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여태까지 객관식 시험 문제 있죠. 그게 가장 표준화된 문제죠. 즉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고심해서 만든 문제들이야.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걸러진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 나오는 용어, 교육과정 평가원에 나오는 표현을 스탠다드한 거로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학습 조직 객관식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딱 한 번. 그 다음에 그 해에 백워드 커리큘럼, 후진교육과정 딱 한 번 나온 겁니다. 그게 한 번씩 나온 게 시험 문제 나와서 대박 친 거죠. 왜? 어렵다. 그때까지만 해도 객관식 신경들을 안 썼거든. 근데 저는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는 분명하고 확연한 거라 우리는 다 그 문제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옛날에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교육학을 강의를 했어요. 이 학원에서. 그래서 제가 전국 1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스카웃을 여기저기 학원에서 받아서 돌아다니다가 망했습니다. 쭉 떨어졌습니다.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더라고요. 그냥 쭉쭉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다시 와서 강의를 하라고 해서 스카웃 돼서 다시 왔습니다. 이제 안 갈 겁니다. 안 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열심히 개미처럼
해갖고 1등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1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정확한 파악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제가 강의 2년 만에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에 이제 2년째야. 그러면은 내후년에는 1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재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지만, 물론 객관식에는 엄청나게 나왔지만 정보 처리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알파고 때문에. 그래서 정보 처리 이론이 안 나면은 신경망 이론, 사실상은 정보 처리 이론으로 싸웠다면은 이세돌 씨가 이겼습니다. 근데 신경망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세돌 씨가 진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 처리론은요, 1과 0, 즉 의사결정의 가부가 예스와 노가 아주 확실합니다. 왜? 1과 0 가지고 하기 때문에. 논리연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욕이 아니면 욕이라는 걸 금세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요, 신경망 이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른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래. 그래서 이세돌 씨가 변칙을 써봤다 그랬잖아요. 변칙으로. 그런데도 졌잖아요. 왜? 그 변칙에 대한 최적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중요한 건데 여태까지 논술론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세돌 씨 그거 할 때서부터 강의를 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제가 강조하는 건 다른 분들 다 강조해요. 이후에 모니터를 한다고요. 저기서 저 뒤에 또 문 열고 와서 숫자 세고 갈 겁니다. 이게 신자유주의가 지배되는 것이 여기잖아요. 신자유주의가. 그러니까 와서 인원 세고 갖고 가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비교하고, 그래서 네가 이겼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여기가 이제 그런 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 신자유주의잖아.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조직은 교육 서비스, 내 생존권이 법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선 여러분들한테 교육 서비스를 높여야 됩니다. 국공립은 안 높여도 돼. 철밥통이잖아. 그걸 사육조직이라 그래요.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여러분들한테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거 공부하면은 분명히 합격할 거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고, 제가 하고자 하는 거에, 제가 요런 거 이렇게 공부자 할 때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왜냐면 지금 4학년 이상 선생님들은 교육학 출발이 조금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다른 사람 다 1월 달서부터 시작하거나 했던 건데, 그러니까는 그 6개월을 따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날 제가 한 거 그날 외우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월 달서부터 그 6월 달 강의까지가 다 그랬어요. 그날 공부한 걸 그날 다 외워서 나갔습니다. 근데 외운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스벨로 얘기하면은 유의미 학습을 하기 때문에요, 기계적 학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가 아니라 전부 설명해 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하도록 하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12페이지 보시죠. 12페이지에 피터스의 교육관하고 나와 있죠. 별표와 장청하십시오. 별표와 장청하시고요. 2014학년도 정시에서 자유교육이 시험에 잠재적 교육과정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학년도 역시 정시에서 자유교육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유교육이. 그렇다면 우리가 2017학년도에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자유교육이 나오면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교육 목적과 연관시키라 그랬습니다. 교육 목적과. 교육 목적과 연관시키라 했었는데 이게 향후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요. 성형수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적 정당화 문제로 나온다든가 지식의 형식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선언적 정당화나 지식의 형식으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반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풀었던 겁니다. 선언적 정당화. 그러면요, 왜 교육과정이 나오고 이 시험 문제가 이어서 나왔냐면요, 교육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사의 인격적 감화를 받는다 그래요. 인격적 감화.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과정 그러면은 딱 튀어나오는 게 표면적 교육과정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머리가 표면적 교육과정, 요 가슴이 잠재적 교육과정. 그러니까 표면적 교육과정은 교사의 지적, 기술적 영향을 받아. 지적, 기술적 영향을 받아. 근데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사의 인격적 감화를 받아. 여기 쉽죠? 이해하기 쉽죠? 자, 표면적 교육과정은 뭐라고? 시작. 교사의 지적이고 기술적 영향을 받지만 잠재적 교육과정은요, 교사의 인격적 감화를 받아. 그러면은 보세요. 표면적 교육과정은요, 바람직한 내용만 들어갑니다. 바람직한 내용만. 교재에 바람직한 내용만 들어가는 거야. 교재에. 근데 잠재적 교육과정은요, 바람직한 내용과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쓰는 거야. 쓸 때. 자, 설명을 잘 들어봐요. 설명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줄줄이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제 수업의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쉽게 다른 말로 하면 가치로운 내용뿐만 아니라 가치롭지 못한 내용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야. 왜? 교사가 욕하는 것들도 애들이 배우는 거야.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사의 모의 감화를 받는다고. 시작. 인격적 감화를 받기 때문에 교사가 더러운 인격을 가졌으면 애들도 더러워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표면적 교육과정은요, 가치로운 내용만 들어가. 그래서 진도 끝나면 끝나. 그래서 단기간에 끝나는 거야. 그러나 잠재적 교육과정은 반복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에 형성이 되는 거야. 왜? 인격적 감화를 받으니까. 인격적 감화를 받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재적 교육과정이 시험에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잠재적 교육과정이 시험에 나온 이유는요, 좋은 교사를 뽑겠다는 겁니다. 네? 왜? 학생들에게 무슨 영향을 준다고요? 시작. 인격적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교사 선발하는데, 예, 고맙습니다. 교사 선발하는데 면접을 강화하잖아요. 아까 제가 대구광역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인문학 5권을 시험 보고 2권 더 플러스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자유교육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관계가 있느냐? 지금서부터 그 자유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이제 내재적 목적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그 내재적 목적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17페이지에
7번에 내재설과 외재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의 한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당연히 별표 와장창해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으니까 표면적 교육과정도 당연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과 표면적 교육과정을 설명만 듣고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자, 표면적 교육과정은 뭐라고요? 시작. 교사의 지적이고 기술적 영향을 받는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시작. 교사의 인격적 감화를 갖는다. 감화를 받는다.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요, 표면적 교육과정은 시작. 일시적이다. 즉 진도 끝나면 끝나는 거다. 그거야. 교과서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나 잠재적 교육과정은 시작.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다음에 내용은요, 표면적 교육과정은요, 시작. 가치로운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은요, 시작. 가치로운 내용뿐만 아니라 가치롭지 못한 내용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표면적 교육과정은 지적인 영역을 강조하는 것이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정의적 영역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 정도만 쓰면 훌륭해. 왜? 4점이야, 4점. 한 번 나오면 4점이야. 4점이면요, 간단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잠재적 교육과정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개씩 쓰시오. 그러면 2개씩만 써. 그리고 4점이야. 그러면 각각 1점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많이 쓸 필요 없어. 많이 쓴다고 점수 더 주지 않아. 딱 2개만 채점하는 거예요. 논술은 그거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서론 한 4줄 쓰고요. 결론 한 4줄 쓰고, 만약에 4개 문제면 본론을 4단락으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총 6단락이지 뭐. 서론 한 단락, 본론에서 4문제니까 4단락, 그리고 결론 한 단락, 총 6단락입니다. 다만 배점이 많은 게 있어. 근데 그 문제를 풀 때는요, 이거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할 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문제를 풀 때는요, 맨 밑에 배점을 잘 봐야 돼. 배점. 왜? 우리 이 논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논제가 주어지고 그 밑에 제시문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밑에 배점이 있어요. 배점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형식면이 있고, 여기에 내용면이 있는데요, 이걸 잘 봐야 돼. 왜? 논제에 나온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이 내용면이야. 그러니까 그 내용면에 따라서 글을 써야 돼. 오케이? 이건 나중에 좀 모의고사 반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래서 여기 지시대로, 만약에 여기가 배점이 6점이다 그러면은 4점짜리는,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4점짜리 4줄이라면요, 6점짜리는요 6줄 써야 돼요. 배점이 더 많으니까. 중요하니까 그만큼 더 많은 내용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 표면적 교육과정에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유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이 자유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크게 2사람입니다. 하나는 피터스고요. 또 하나는 허스트입니다. 피터스와 허스트다. 그런데 도대체 자유교육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유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자유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17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17페이지 맨 밑에. 17페이지 맨 밑에 교육의 내재적 목적에 대한 설명해 놓고 지식교육을 통한 합리적인 마음개발 강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뭐라고요? 시작. 지식교육이야.
지식교육이야, 지식교육. 지식교육, 머리야, 머리. 머리. 지식교육. 야, 이거 실천적 교육이 아니야. 지식교육, 즉 이론적 지식을 말하는 거야. 이론적 지식. 실천적 지식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지식교육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한다는 거죠.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유교육이잖아. 영어로 liberal education이야. liberal 해야 돼.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 그러면 언제 자유로워질까요? 내가 속된 말로 무식하면은 자유롭지 못해. 종속적인 존재가 돼. 응? 종속적인 존재가 돼. 무식하면은. 그러니까 옛날 엄마들 아빠에게 종속적 존재였잖아. 무식해서. 아빠가 조금 더 배웠잖아. 그래갖고 아빠들이 막 때리면 맞고 살았잖아. 옛날에는. 지금은요. 때리면 네가 뭔데 나를 때려. 네만 돈 벌어? 나도 돈 벌어. 이렇게 되는 거야. 여자들이 계몽이 됐거든. 계몽.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거야. 저 지식교육한다 해서 직업이나 기술 향상을 위한 지식교육이 아니라는 거야. 직업을 얻기 위한, 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교육이라는 게 아니야. 지식교육이 아니야. 저 지식교육은 머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교과를 가지고 공부를 해. 교과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론적 지식이라는 거야. 실천적 지식이 아니야. 이론적 지식이야. 교과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어떤 직업이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지식교육이 아니라 내면의 완성을 위한 지식교육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양교육이야. 교양교육. 오케이? 무슨 교육이라고요? 내면의 완성을 위한 교양교육이야.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요새 드라마에서 뷰티풀 마인드라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보신 분? 공부만 하는구나. 그 뷰티풀 마인드에서 장혁이가 나와. 근데 장혁이 의사야. 근데 장혁이가 진짜 재수없는 의사로 나와.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 탁 눈만 보고 저 3초 후에 쓰러진다. 진짜 3초 후에 쓰러져. 그 어떤 여자가 막 이러니까 가서 팍 찔러갖고 피 쫙 빼고 살려줘. 근데 뭘 수술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내가 살려보겠다고 수술한 것이지 죽을 수밖에 없었다. 냉철해. 그 사람은 기능인이야. 사람다운 면이 없죠. 사람다운 면이 없잖아. 그냥 오로지 기능적 의사일 뿐이야. 인간적 의사가 아니야. 자, 자유교육은 뭘 하자는 거예요? 직업, 즉 의사를 길러내기 위한 지식교육이 아니라는 거야. 뭐를 위한 지식교육이다?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교양교육이라는 거야. 교양교육.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는 의사가 교양교육을 많이 받아서, 자유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면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사회문화 양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유교육이 왜 중요한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났을 때 다 틀렸거든. 전부 다. 그래서 과락이 굉장히 많았었거든. 여러분 교육학 과락하면요, 전공 아무리 잘 맞아도요 떨어지는 겁니다. 교육학 과락은 20점 만점에 8점입니다.
근데 8점 과락 나온다니까요. 수두룩이 나온다니까요. 자, 요게 한문으로 사람 인자죠? 요건 이제 우리가 어지린이라고 늘 많이 얘기를 해. 그런데, 자유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사람인이고 어지린이야. 근데 자유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 제가 보세요. 제가 자유교육을 한 사람이잖아요. 뭐 쑥스럽게 이렇게 째려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야. 사람이는 사람들이 둘이 서로 기대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게 없어지면 푹 떨어지고 또 요게 없어지면 푹 떨어져. 따라서 우리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존재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둘이 만난 것이 인이다. 고로 요 인에는 한문교육과 오케이. 그래서 공자는 인자 이냐라고 그래. 그죠? 그 인이라는 놈은 사람다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 인이라는 것은 인애인 이렇게 얘기해.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과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 줘야 되는 것이다. 이걸 자연 현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내가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면 곧 인간 파괴고, 그래서 자연 환경이 무너지면 인간이 곧 죽는다.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나요? 근데 자유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요, 그냥 사람인의 어지린자 하나일 뿐이야. 근데 이렇게 자유교육을 받게 되면은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회 문화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자유교육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요, 자유교육이란 건 뭐라고요? 자유교육이라는 것은 지식교육을 통해서 합리적인 마음개발, 이성개발이라 그래. 합리적인 마음개발, 이성개발을 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런데 이 피터스하고 허스트가, 이게 지금 차이점을 얘기하려는 거고, 피터스하고 허스트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지식의 형식을 강조합니다. 지식의 형식을 강조합니다. 그럼 지식의 형식이 뭐냐면요, 허스트는요, 저 지식의 형식을 8가지로 나눠. 즉, 지식의 형식은 뭐냐면요, 이걸 공부해야 웰빙,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웰빙 그러면은 먹는데 치중하잖아. 그죠? 그래서 요새 요리 방송이 많죠. 그 문제죠. 요리 방송 많은 건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엔겔 계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엔겔 지수가 높잖아요. 못 살게 되면 엔겔 지수가 높아지는 거야. 그다음 매슬로우로 얘기하면은 생리적 욕구만 충족시켜 주는 거야. 저차원적인 욕구에서만 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저질이라는 게 저질. 근데 그 요리 방송에, 그 요리 방송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우와, 먹고 싶다. 우와, 어디야? 이거 외에는 나올 게 뭐가 있나? 없잖아. 우리 삶에 어떤 철학을 주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등신으로 만드는 것이 먹방입니다. 그 먹방을 보고 막 기절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백종원? 뭐 어쩌라고? 그냥 밥이나 팔아라 그래. 근데 한국인의 밥상인가요? 그건 고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 왜 고생할까요? 거기에 자유교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국인의 밥상을 얘기하면서 전통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얘기가 나오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얘기하고 한다고. 자유교육이 같이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밥상이 오랫동안 가는 거야. 나머지는요. 국방은요. 뭐 대한민국 뭐 이름도 하여튼 요상하게 잘 적으죠. 이거 조만간 없어져야 될 프로그램이야. 거기에 우리 같은 인문학자들이 딱 가서 한마디씩 딱 던지고 그러면 그죠? 음식에 대한 철학도 배우잖아. 저는 그런 얘기하거든요. 음식은 사랑이고 추억이고 기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음식을 보면은 누군가가 생각이 나.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이걸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집밥이 나와서 사 먹는 것보다 진짜 맛있는 이유가 맛이 없어도 맛있어. 이상하다, 그지? 맛이 없어도 맛있어.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서 만든 밥이거든. 근데 이 식당에서 만드는 밥은요, 돈 벌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뭐 설탕 듬뿍 치고 조미료 듬뿍 치고 휴식하고 뜩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음식입니다. 물론 저도 삼시세끼 다 나와서 사 먹지만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교육이 바탕이 되면은 음식에도 철학이 들어간다는 거야. 음악에도 철학이 들어가는 거야. 음악에도 그냥 음악 보고 왜 미친 듯이 춤추고 그거 아니야. 음악 가사와 리듬에도 철학이 있는 거라고. 영화에는 철학이 없나? 영화에서는 철학을 찾으면서 왜 음악에서는 철학을 못 찾아? 다 철학이 있는 거야.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교육은 사회현상, 자연현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은 사회문화적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바로 이런 얘기하는 거야. 지식의 형식은 8가지 과목을 교과목, 그 주지교과예요. 주지교과. 즉 한문으로 쓰면은요. 지교과라는 거야. 요 지식, 지를 주로 하는 교과목들이야. 주지교과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지식의 형식이라고 그래. 근데 이걸 공부하면은 뭐가 길러진다는 거야? 시작. 합리적인 마음개발, 이성개발이 된다는 거야. 계속하세요. 뭐가 된다고요? 시작. 합리적인 마음개발, 이성개발이 된다는 거야. 뭐를 통해서? 시작. 지식의 형식을 통해서. 오케이? 그래서 그 지식의 형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지식의 형식애로의 인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의 형식애로의 인문라는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 뭐가 길러진다? 합리적인 마음개발, 이성개발이 돼서 자유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하고 외칠 때 신체적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아니라 뭐예요? 합리적인 마음개발, 이성개발이 됐기 때문에 나를 종속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무지, 오류, 편견, 억견, 독단, 고집 여기에 똘똘 뭉쳐 사는 사람들이 많아. 응? 저게 똘똘 뭉쳐서 뭘 얘기하더라도 저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들어보기만 했나요? 이해 가나요, 그게? 이해 가야 돼. 교육학 굉장히 쉬운 거야. 중요한 건 항상 개념이야.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지. 봐봐요, 여러분들.
이데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플라톤 얘기하는 거예요. 이데아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데아가 뭘까요? 그래요. 이데아요. 이데아가 뭐냐 그러면 이상 이런 말을 해. 누가 이상이야? 어디 이상이 있어? 이상한 사람이죠. 몰라서 그래. 근데 요거 소문자로 쓰면 아이디어잖아, 아이디어. 그래서 플라톤을 관념론의 시조라 그래. 관자가 볼관자, 염자가 생각염자잖아. 아이디어가 생각이야. 근데 그걸 대문자로 썼단 말이야, 대문자로. 이거 소문자로 써,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를 하면 이게 이상적인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ISM을 붙여서 이상주의가 되는 거라고. 근데 플라톤을 이상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그건 나중에 하고. 그렇다고 이데아가 이상이 아니야. 절대 이상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을 두 개로 팍 쪼갠다고. 이원론자라 그래서 세상을 두 개로 확 쪼개버려. 그래서 하나는 이데아 세상, 이데아 세계라고 그래. 그래서 줄여서 뭐 이데아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저 반대편에 있는 세계를 갖다가 현실 세계라고 그래. 이 현실 세계. 근데 이 현실 세계는 변화하는 세계라는 거야. 변화 세계. 감각의 세계라는 거야. 그래서 현실계, 변화계, 감각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데아계는 변한다는 거 안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해. 맞아, 안 변해. 맞아, 안 변해. 먹을 거 좀 줘봐요. 누가? 이래서 내가 먹을 거 터는 거야.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 좀 줘봐요. 하나만. 뭐 아무거나. 오케이. 빨리 가방 빨리빨리 내놔요. 먹을 거 뭔데요? 뭔데? 바나나. 오케이. 아, 진짜 아주 좋은 겁니다. 적절하게. 바나나. 땡큐. 아, 그냥 전달해요. 이래서 득템. 자, 봐봐요. 요게 현실계. 요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야. 머릿속에 있는 바나나가 진짜일까요? 요 현실에 있는 바나나가 진짜일까요? 플라톤식으로 대답해봐요. 어느 게 진짜다? 머릿속에 있는 바나나가 진짜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지? 그지? 여러분들은 왜냐면 실제론자들이라 그래. 관념론의 반대가 실제론이야. 실제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요거를 중요시해, 요거. 물질을. 그러니까 이 관념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 칸트로 가고 헤겔로 가고 데카르트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플라톤이 왜 맞는가를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진짜 같죠? 천만에. 이거 오랜 세월에 흐르면은 변화돼서 썩어서 없어져. 근데 내 머릿속에 들어간, 눈 감아봐요. 바나나 떠올려봐요. 머릿속에. 눈 떠봐요.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바나나의 속성, 노란색에다가 싹 깠을 때 그 하얀 피부가 나오면서 한 입 탁 물었을 때 달콤하면서도 약간 새콤한 맛이 쫙 배면서 그 부드러운 맛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해.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죽어가면서 그 바나나 먹고 싶어 이런다니까. 근데 현실 세계에 이 바나나는 변했단 말이야. 자, 이 관념론이 바로 연역법을 도출하게 만들어. 연역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실제로는 귀납법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까마귀 하나 잡아와서 까맣다, 까마귀 또 하나 까맣다, 또 까마귀 까맣다. 세상에 있는 999조 마리의 까마귀를 9살 새도 세 갖고 이제 99살이 됐어. 이제 내년에 죽을 것 같아. 근데 뭐 까마귀는 계속 나오겠지, 그치? 근데 어쨌든 헌정 한 100마리뿐이 안 남아서 100마리만 다 까마면 그러므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눈을 딱 돌렸는데 온몸 5마리가 하얀 까마귀가 있네. 그러므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게 기나법의 한계야. 그러니까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관념론은요, 연역법은요, 먼저 뭐부터 세우는 거죠? 가설부터 세운다고, 가설. 자, 피아제 있죠? 왜요?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라고 있습니다. 또 이 형식이 뭔지 모르죠?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점이라고요. 개념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 형식적 조작에서 형식이 뭔지 모르니까 형식 도야설의 형식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막 외우는 거야, 밑에 거. 이 형식은 일단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 형식은 정신 능력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형식적 조작기는 정신 능력을 조작한다는 거야. 그냥 나이 먹은 거지. 정신 능력을 조작하는 거니까 나이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한다 그래. 그 다 연결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플라톤은 봐봐요. 플라톤은 우리 인간이 동굴에 사로잡혔다는 거야. 죄수야, 죄수. 동굴에 딱 사로잡혔는데 저쪽이 동굴 바깥이야. 근데 저기 태양이 떠 있다고, 태양이. 저걸 이데아라고 그래. 근데 나는 동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가 언덕 위에 모닥불이 있어. 저 모닥불로 인해서 나는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벽에 나의 그림자가 비친단 말이야. 그 그림자가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근데 저게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지. 저 허상이야, 허상. 그럼 진짜 나의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동굴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돌아서서 동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모닥불 때문에 내 눈이 어떻게? 아파. 왜? 컴컴한 데 있다가 밝은 곳을 보면 눈이 부시잖아. 눈이 아파. 근데 눈이 더 아픈 건 언제일까요? 동굴 바깥으로 나갈 때 눈이 더 아파. 눈이 더 부셔. 왜?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자기를 깨고 나오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눈이 부실 정도로 아픔, 고통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대부분은 안 그렇게 생각해. 그냥 여러분들은 뭐 하나만 생각하면 오로지 그것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지도 않고 그냥 그 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템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그거는 이제 학습 조직에서 나오는 건데 그 폐쇄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개방적 사고를 하라 그러는데 어쨌든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요. 자유교육을 받으면요. 그런 동굴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어. 무지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어. 여기로부터 벗어나올 수가 있어. 이해가 나요? 이게 자유교육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자유교육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지나 오류나 편견, 억견, 독단 그런 고집으로부터 자기를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그래. 뭐가? 자유교육이. 무엇을 공부하면? 지식의 형식을 공부하는 거야. 이해가 나요? 자, 여보세요. 자유교육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요? 시작. 쓰면 돼.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란 말이야. 뭐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요? 시작. 자기 자신의 무지, 생각나는 대로 편견, 안 좋은 거 다 들어가면 되잖아. 무지, 편견, 오류, 억견, 독단, 고집으로부터 자기가 해방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 고집 속에서, 편견 속에서 살아왔던 내가 해방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피터스는요, 요 세 가지 증거를 얘기하는데 길을 가는데 선생님 이름이 규범이야. 그럼 이제 어른들이 그런단 말이야. 자네가 규범인가? 그래서 규범인과 시작. 규범인과로 외우시면 돼요. 꼭 외우세요. 시작. 규범인과.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인데, 자, 여보세요. 유추해 봅시다. 유추해 봅시다. 여보 봐요. 생각해 봐. 지식의 형식은
지식의 형식은 저 세 가지 규범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그렇지. 인지적 증거에 해당돼. 지식의 형식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눈치채는 거야. 그게 이해야, 이해. 그냥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인지잖아, 인지. 인지. 머리. 생각이란 뜻이야, 인지가. 어? 그러면 이 규범이라는 말에는 내재적 가치라는 말이 들어가요. 내재적 가치. 그럼 저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철학을 공부하고 종교를 공부하고 도덕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형식 논리를 공부하고 이 공부하는 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어? 철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논리학을 공부하고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 공부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거야. 더럽죠? 말 자체가 더럽죠? 뭐라고요? 시작.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시작.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그래. 이게 이해가 안 갈 거야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분만 쉬었다가 수업을 하면은, 왜냐면 항상 드라마도 그렇잖아. 다음 장면 호기심 있게 그래서 딱 멈추잖아요. 10분만 쉬었다 하시죠.